안녕하세요. 미술창작 5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기입니다. 수업 목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관점으로 새로운 주제를 표현한 미술 작품들을 탐색해 볼 수 있다. 둘째, 새롭게 대상을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마에 팔을 대고 누워 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작품을 대할 때 여러분이 처음에 다가가기 조금 어려우면 극과 극으로 한번 나눠가지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게 좋은가 싫은가, 밝은 느낌인가 어두운 느낌인가, 기쁜가 슬픈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지를 놓고 봤을 때 이 할아버지는 기쁠까 슬플까? 기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약간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한번 작품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아니면 조각 작품일까요? 선생님이 이제부터 이 작가의 작품들 몇 개를 보여줄게요. 자, 이 작품은 론뮤익이라는 작가의 조각이에요. 방금 우리가 봤던 할아버지도 조각 작품입니다. 근데 처음 사진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극사실주의 조각을 하는 작가인데 우리가 이전에 극사실주의 회화 작품들은 좀 여러 번 그래도 한번 접해봤어요.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극사실주의 조각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은 침대에서라는 작품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작품이에요. 관객들이랑 작품이 같이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작품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의 커다란 스케일을 좀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 작가는 이것처럼 대상을 극사실적으로 표현하지만 그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혹은 3분의 2 정도로 작게 축소해서 제작함으로써 우리에게 조금 이질적인 느낌을 줍니다. 표면 같은 그런 질감이나 아니면은 머리카락이나 눈썹 같은 것들도 한 올 한 올 심어서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지만 크기가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지?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다가가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옆에 작은 사진을 첨부했는데 파마도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선생님이 처음 그 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이 할아버지는 지금 기쁠까 슬플까 이런 선택지를 놓고 생각해봤을 때 기쁜 쪽보다는 약간 우울하고 슬픈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런 표정이나 아니면 제스처나 그런 데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짐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작가는 보통 좀 차갑고 차분하고 우울하고 가라앉은 그런 느낌들의 작품을 많이 제작을 합니다. 주로 인간의 삶의 깊이나 죽음에 대해서 탐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을 대할 때 조금 들뜨거나 아니면 경쾌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가라앉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품을 보고서 이제 관객들도 같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할아버지나 아니면은 이 여자나 이렇게 팔을 이렇게 대고 있거나 아니면 턱을 괴고 있어요. 선생님은 처음 봤을 때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오늘 아침으로 뭐 먹지? 계란 먹을까? 아니면 주스만 먹을까? 오늘은 뭘 입고 출근하지? 운전을 할까? 버스를 탈까? 이런 일상적인 가벼운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여러 작품들을 같이 봤을 때 굉장히 표정이나 아니면은 그런 포즈에서 쓸쓸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옆에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서 깊은 사색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어린아이, 청년, 중년의 모습, 그리고 노년의 모습, 혹은 죽은 사람의 모습까지 다양하게 관찰을 하고 작품으로 제작을 합니다. 이 작가는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는 않았어요. 특수분장을 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이 작품들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 작가의 작품들은 딱 봐도 디테일이 엄청나죠. 그리고 스케일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한 작업당 제작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점토로 일단 덩어리를 만들고 그 위에 레진이라는 재료와 실리콘을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섬유 유리 코팅을 하고 그 위에 채색이랑 뭐 머리카락, 눈썹, 속눈썹 이런 것들을 심어서 디테일한 작업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정해진 답은 없다는 걸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싶고, 우리가 론뮤익의 작품을 봤을 때 정해진 정답 없이 각자가 느끼는 대로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표현은 굉장히 극사실적인데 크기는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충돌하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줍니다. 표면이 극사실적이면은 우리 몸이랑 똑같은 크기의 등신대로 제작을 해서 끝까지 리얼리티를 추구하거나 아니면은 좀 크기를 이렇게 뻥튀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축소를 했으면 뭔가 그에 맞는 좀 비현실적인 표현 방식이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극사실주의 조각인데 불구하고 크기를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한테 조금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연예인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동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들, 지극히 평범한 모습들을 작품으로 제작을 한 모습들인데, 우리도 이렇게 집에서 일어나서 눈 떠가지고 옷도 안 입고 이불 덮고서 잠깐 멍 때리고 있거나 그러잖아요.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어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몰래 훔쳐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기도 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나 아니면 출산 중인 여자의 모습, 또 죽은 노인이나 사랑을 나누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우리가 가까이서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론뮤익은 이렇게 인간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탐구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삶의 깊이와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작가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극사실 표현 말고 오늘은 이런 작품이 주는 이질적인 느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상의 사물을 조금 특별하게 바라본 두 번째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제작한 작가는 클래스 올덴버그라는 작가예요. 이 작가도 크기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한테 좀 낯설고 새롭고 재밌는 느낌을 주는 작품들을 많이 제작을 했는데요. 작가는 일상적인 사물을 거대하게 조각해서 재밌고 엉뚱하고 또 매력적인 작품들을 제시합니다. 비판이나 조롱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대중성을 지니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스푼과 체리라는 작품은 미네소타주의 한 조각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야외 공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 설치한 작품을 공공미술 작품이라고 해요. 근데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되는 만큼 공공미술 작품은 다른 작품보다는 조금 더 대중성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공원에는 어린 아이들도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오고, 그래서 너무 선정적이거나 우울하거나 특정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보다는 딱 봤을 때 굉장히 우리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아니면은 사람들의 이런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작품들이 보통 설치가 되죠. 작가는 1962년부터 소프트 스컬처라는 부드러운 조각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들의 소재 역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물들인데요. 그런 소재들을 사용해서 사물의 크기를 확대한 다음에 이제 캔버스 천이나 비닐 안에 고무나 스폰지 같은 것들을 넣고 형태, 크기, 재료 등을 변형을 해가지고 낯선 새로운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작품들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계속 보면 관객들은 이
커다란 햄버거나 아니면은 뭐 담배꽁초, 바이올린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작품의 새로운 성질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전통 미술에서 조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좀 기념비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작가는 이런 재미있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 그런 전통 개념을 좀 거부하고 또 비판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무겁지 않게 위트 있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기를 변형해서 제시하면 우리들은 평소에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작품이죠. 또 원래는 딱딱했던 사물의 물성을 변형을 시켜서 담배꽁초나 뭐 변기 같은 사물들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거부감도 좀 없애고 사람들은 이 대상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바이올린도 마찬가지로 소리도 나지 않고 어깨에 올릴 수도 없게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악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모습이 우리한테 좀 새롭고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이 작가의 작품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청계천에 있는 스프링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청계천 시작하는 부분에 굉장히 크게 뾰족하게 높이 솟아있는 그런 조형물인데요. 이 작품은 2006년에 청계천 복원을 기념하면서 KT에서 서울시에 기증한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미술 설치 작가라는 이유로 작품마다 호불호가 좀 뚜렷하게 갈리는 편이에요. 이 작품이 설치될 때는 특히 이제 사람들의 반발이 좀 심했는데 이 작가의 기존 작품들이랑 어떤 연관성이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작품 제작에 34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구상 단계에서 한 번도 서울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좀 사람들이 괘씸하게 봤던 거겠죠? 좀 선정 과정이 우리들한테 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떤 장소 특정성을 띠고 있지도 않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조형물의 제작 과정이나 아니면 작품의 모습에 결과물도 사실 사람들이 그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작품도 있어요. 이 작품은 떨어뜨린 아이스크림 콘인데요. 건물의 옥상 모서리에 엎어진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의 풍경에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상의 평범한 대상들을 작가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변형해서 표현한 작품들을 감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선생님이 과제를 내줄 텐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뭐 내 방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 학교, 학원 나의 이런 생활 환경과 그리고 나 자신을 조금 새롭게 다른 관점으로 낯설게 보는 그런 과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다음 파트까지 설명을 하고 한 번에 안내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범한 일상의 사물들을 낯설게 느꼈던 이유는 이 대상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추상과 상상이라는 그 단원을 같이 가지고 와서 묶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추상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추상이란 어떤 대상에서 근원적인 것을 추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물의 본질과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추상 미술 작품들은 대상을 재현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점선, 면, 형, 색 이런 순수한 조형 요소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음악을 듣고 그런 느끼는 감정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추상화나 아니면 상상화, 뭐 초현실주의 작품들을 대할 때는 즉흥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뭐 여러분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으면 해요. 선생님이 추상미술 용어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하학적 추상, 서정적 추상, 그리고 액션 페인팅, 생면 회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사진을 보고 한번 연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기하학적 추상이라는 개념은 차가운 추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데요. 근데 차갑다, 뜨겁다 이런 느낌들을 이 추상화들 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차가운 느낌은 뭐 색감적으로 좀 모노톤, 무채색 이런 느낌일까? 뜨거운 추상은 뭔가 굉장히 화면 구성이 역동적이거나 아니면 원색을 사용한 것을 뜨거운 추상이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유추를 하면서 혼자 개념을 맞게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죠. 액션 페인팅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페인팅을 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작가가 어떤 식으로 화면을 채워나가는지 과정과 퍼포먼스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색면 추상이란 뭘까? 색면, 면으로 이루어진 추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색면들이 중첩되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그런 회화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기하학적 추상, 차가운 추상이란 일단 그리는 작가, 제작자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제 기하학적 요소만으로 대상을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로는 몬드리안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작품은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봐왔죠. 몬드리안은 대상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하나씩 점차 없앴어요. 그래서 결국에 남은 것들은 이렇게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색들입니다. 근데 색들조차도 뭔가 이렇게 섞은 색이 아니라 원색과 흰색과 검정색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요소들만을 남겨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하학적 추상은 몬드리안의 작품과 연결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적 추상은 뜨거운 추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서정적인 추상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기하학적 차가운 추상과는 반대로 작가의 느낌이나 감정을 자유로운 형과 색을 이용해서 직관적이고 곡선이 지배하는 그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몬드리안의 작품과 이 작품은 칸딘스키의 작품인데요.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서로 반대되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칸딘스키는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리듬감이나 음률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회화로 표현을 한 작가인데 선생님이 아까 뭐 추상화나 상상화는 그런 공감각적인 그런 감각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표현한 걸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좀 작가의 어떤 마음 상태나 음악을 들었을 때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액션 페인팅이라는 개념이에요. 액션 페인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잭슨 폴록이라는 화가가 창안한 개념입니다. 신체를 움직여서 물감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줄에 통을 매달아서 이렇게 밀면은 그 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감을 캔버스 위에 흩뿌려요. 뭐 그런 식으로 흘리거나 뿌려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품의 결과보다는 행위에 더 집중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면회화라는 개념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 네 가지 사진을 봤을 때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생면회화는 넓은 평면의 공간에 색으로만 화면을 구성해서 어떤 생면의 표현성을 추구하는 그런 회화입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마크 로스코나 아니면 이 작품의 경우 프랭크 스텔라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가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자, 방금 나왔던 이 사진은 벤글리스라는 미국 작가가 여성은 수동적이다 라는 그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적 다루기가 좀 어려운 라텍스라는 재료를 작가의 의도대로 컨트롤하면서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더 역동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추상화뿐만 아니라 뭐 퍼포먼스 아니면 페미니즘 미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자, 선생님은 이 프랭크 스텔라라는 작가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까맣게 칠하고 그 위에 흰색 선을 그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얀색 캔버스에 검정색 물감을 칠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얀색은 캔버스 원래 그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특히나 추상회화 작품을 대할 때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각적으로 그 화면이 좀 단순해 보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완성된 작품을 이제 감상하는 것에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작가가 작품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캔버스를 마주보고 있을 그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얘기를 좀 그렇게 쉽게는 못할 것 같아요. 화면을 구상하기 위해서 뭐 여지껏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뭐 어쩌면은 작가도 막막하기도 하고 뭐 설레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을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작가의 그런 마음과 아니면은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번 거쳤을 뭐 시행착오나 아니면 그런 철학들을 생각해서 종합해서 본다면 조금 우리가 다른 감상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랭크 스텔라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게 그림의 전부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나 아니면 어떤 숨겨진 상징물 같은 걸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보고 있는 것이 끝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지껏 전통 회화를 대할 때의 그런 태도들이랑은 전혀 상반된 태도겠죠. 우리는 사실 가끔 이렇게 좀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해요. 수능에 출제된 문학작품에서 작가도 몰랐던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전시장에 떨어뜨리고 간 안경을 어떤 센세이셔널한 작품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가끔 이제 너무 지나쳐서 좀 그런 웃긴 재밌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혹시 떠오르는 작가가 한 명 있을까요? 보이는 것 그대로를 인정하고 어떤 미술 작품에서 환영적인 아니면 재현적인 그런 의미를 쏙 빼고자 뭐 본질을 찾으려고 했던 그 작가에 대해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퀴즈로 낼게요. 다음 주까지 과제 이제 적는 칸을 선생님이 만들어 줄 텐데 거기에 정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힌트는 사진기가 발명된 그 시점에 대상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했던 작가입니다.